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리얼인문학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랜선 인문학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랜선 인문학 여행은 제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겨레 출판에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 코로나로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랜선 인문학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처음 떠날 여행지는 바로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 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함께 프랑스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처음 보시는 이 화면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르세 뮤지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파리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 익숙하실 그런 뮤지엄이죠. 루브르도 굉장히 크지만 또 오르세도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뮤지엄이에요. 이곳에는 많이들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들이 정말 많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상파 화가 사실 솔직히 지금 미술 시장에서 가장 그 미술 가격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그 분야가 인상파 화가들인데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아름다운 세느 강변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르세 뮤지엄이 원래 기차역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렇게 뮤지엄으로 아름답게 탈바꿈을 했는데요. 자, 이곳에 가시면 빈센트 반 고흐 그 그림을 모아둔 전시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빈센트 반 고흐가 굉장히 뭐 사실 이 지금은 제가 72번 방 이렇게 사진을 가져오고 있지만 72번 뭐 이렇게 방 번호가 때때로 시즌마다 바뀌기도 합니다. 이제 미술품을 뭐 대여해 주기도 하고 대여해 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쟁쟁한 인상파 화가들 사이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만의 전시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르세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여행이 자유화 됐을 때 가시면 꼭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기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작은 거의 다 네덜란드에 있기는 한데요. 제가 그만큼 이 미술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 예술품을 감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거 미술관에 가도 사실 이 미술 작품을 내가 잘 이해하는 건가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소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게 소설이 정말 명작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이걸 이해한 게 맞을까? 이렇게 조금의 한켠에 어떤 불안감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명작을 보실 때도 도대체 이게 왜 명작인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설을 읽으실 때나 제가 앞으로 이제 소설 강의도 하고 또 오늘은 이제 미술이기도 하지만 이런 작품들을 보실 때 이게 작가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나 이제 작가 의도 같은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작가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작품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작가들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인생이라고 하는 이제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여러 가지 벽돌로 이루어져 있겠죠. 뭐 친구라는 벽돌, 아니면 가족이라는 벽돌,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갖는 뭐 내가 했던 경험들, 내가 뭐 여행 갔던 곳들, 아니면 뭐 행복한 추억들, 이런 것들로 이제 인생이라는 집을 이렇게 쌓아가게 되는데 이 집을 한번 다 부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수면 정말 그 벽돌들이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벽돌, 똑같은 벽돌. 그러니까 그 작가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과 그 다음에 뭐 가족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벽돌을 가지고 다른 모양의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다른 모양의 집이 바로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이건 아니면 소설이건 자기 이야기를 옮겨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실 때
그 작가, 예술가의 인생을 아신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감상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무가 자라면서 이제 나뭇잎을 이제 나무가 성장하면서 나뭇잎을 무수히 만들고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를 볼 때 이 열매를 사실 열매를 반으로 가른다고 그 나무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 나무가 어떤 영양분을 섭취를 해서 그 열매를 맺었는가가 사실 중요하죠. 근데 나무는 자라면서 햇빛도 받고 물도 좋은 토양에서 또 당연히 물이 있어야지 나무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열매를 딱 잘라봤을 때 그 열매 안에서 햇빛이 보이거나 아니면 물이 보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작가들이 만든 작품이 열매라고 했을 때는 그 작가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기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이제 5강의 강의를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인공 빈센트 반 고흐의 인생은 어떠했는지 그 인생을 살펴보면서 이제 작품 설명도 제가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빈센트 반 고흐 1853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님,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첫 번째 아이는 사실 불행이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사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하는 일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사실은 금방 다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가 바로 빈센트 반 고흐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 부부께서 처음에 낳았던 아이 이름이 뭐였냐면 그 아이 이름이 빈센트 반 고흐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 부모님들께서 다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그냥 똑같은 이름을 준 거예요. 빈센트라고. 그리고 자기가 잃어버린 첫째 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슬픔, 상실의 아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애정과 슬픔, 상실, 이런 것들을 감싸 안은 채로 이제 두 번째 아이 빈센트를 키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아이 빈센트에게 많은 애정을 주지 못하신 거죠. 계속 그 첫 번째 아이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제 유럽에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교회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유럽에는. 그래서 빈센트 같은 경우도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교회 근처에 분명히 살았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 자기가 가는, 정말 뛰놀고 다니는 자기 동네, 자기 집 앞에 있는 묘지를 당연히 자주 지나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묘지에 있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형 이름이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이 묘지에 써 있는 거예요, 무덤에.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이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는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어린 시절이 약간 어둡고 불우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거는 예술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을 연구하면서 느낀 게, 예술가들이 어린 시절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부모님에게 사랑을 가득 듬뿍 받고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예술가들은 정말 어린 시절이 뒤틀리고 아프고 정말 여러 가지 뾰족뾰족한 일들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예술가들의 인생이다라고 제가 많이 느꼈어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정상적으로 잘 자라나서 잘 살아간 사람들은 그냥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평범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혹시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부모님과 정말 이렇게 등 돌리게 되는 경우, 혹은 부모님이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이제 파산을 하신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많이 뒤틀려 있을 때 그 예술가가 되는 씨앗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빈센트는 자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이 다음에
성장을 하고 나서 빈센트는 구필 갤러리라는 곳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자, 구필 갤러리라는 곳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필이라고 하는 곳은 아돌프 구필이라는 사람이 만든 갤러리예요. 근데 이 갤러리를 빈센트의 삼촌, 삼촌이 센트 삼촌이라고 이제 보통 애칭을 하는데, 이 센트 삼촌과 이 아돌프 구필이 같이 동업을 한 곳이 바로 구필 갤러리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갤러리였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던 그런 갤러리예요. 자, 여기 이 구필 갤러리에 취직을 하게 돼요. 당연히 뭐 이제 센트 삼촌의 어떤 이제 낙하산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빈센트가 처음에 가졌던 직업이 뭐냐면 그림을 파는 거예요. 그림을 영업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뭐 본인이 처음부터 그렸던 거는 아니고요. 그림을 사고 이제 그림을 이제 파는 이제 세일즈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처음에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일하던 이 사람이 빈센트 반 고가 네덜란드 사람인 건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구필 갤러리에서 일을 하던 이 빈센트 반 고가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영국 런던이라는 정말 대도시, 당시에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빅토리아 여왕 그 밑에서 아주 그 성장을 하고 있던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런던의 남쪽에 있는 이 집에 빈센트가 하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화면에서 하얀 건물이 보이실 거예요. 맨 앞에 있는 하얀 건물입니다. 그래서 문 옆에 이렇게 파란 동그란 딱지가 붙은 게 보이실 텐데, 이 집에서 빈센트가 처음에 생활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저기 런던 시절이 빈센트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곳 구필 갤러리에서 일을 할 때 빈센트는 밀레라고 하는 이 화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화가일 텐데, 이 밀레 화가의 그림에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그 구필 갤러리에서 이 밀레 그림을 굉장히 이제 밀고 있었어요. 이제 잘 팔려고 이제 많이 밀고 있기도 했지만, 빈센트는 이 그림을 보고 아주 큰 감명을 받게 돼요. 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 흙수저의 삶을 그릴 수가 있을까라고 빈센트는 감동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유럽에 굉장히 많은 유럽에 이제 굉장히 많은 뮤지엄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뮤지엄을 다 가봤어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메이저 뮤지엄들은 전부 다 가보게 되는데, 그 뮤지엄들에 가면은 보통 그 전시실에서 이런 그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그림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뭔가 좀 어두침침해 보이지만 이렇게 이 주인공분들이 전부 다 되게 근엄하고 진지한 얼굴로 이런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아마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도 그렇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검정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전에는 검정색 옷이라고 하는 거는 염색을 그냥 한두 번 해서는 검정색 옷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염색을 하고 또 하고 정말 여러 번의 염색을 해야지 이렇게 검정 옷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검정 옷을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아주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염색을 한두 번 해선 이런 옷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검정 옷을 입으신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구나. 자, 그 말인즉슨 정말 귀족이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왜 그러면은 화가들이 이렇게 귀족들을 그렸는가? 라는 거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근데 메디치 가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전에 화가들도 물론 금수저도 있었겠지만 금수저보다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뭐 평민이라든지 아니면 흙수저 계층이 더 많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그 화가분들이 태어나서 그림을 그릴 때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캔버스도 필요하고 붓도 필요하고 정말 뭐 물감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재료들이 값이 싼 재료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캔버스가 발달한 곳은 네덜란드 그쪽인데, 왜냐하면 캔버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이제 미술품을 관람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물감이 마르면서 그 크랙이 가게 됩니다. 왜냐면 캔버스와 이제 물감 사이가 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왜냐면 캔버스가 천이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이 캔버스가 늘어나기도 하고 수축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보통 상태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가 캔버스가 수축되거나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물감에 크랙이 가거나 이제 그림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캔버스를 만들 때도 사계절을 전부 견딘 그런 캔버스를 써야지 그림의 퀄리티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계절을 계속 뭐 숙성시키고 이런 캔버스를 구하는 게 결코 값싼 일은 아니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가들이 자기 돈으로 물감을 구하고 뭐 캔버스를 구하고 붓을 구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화가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느냐? 후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후원자가 있어야 그런 재료들을 후원자가 공급을 해주고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화가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후원자들을 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결과로 예전 이제 르네상스나 그 이후 미술들은 메디치 가문이라던가 이런 후원자들의 힘을 입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귀족 그림이 많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루브르나 뭐 이런 곳들 가시면 이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이게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흙수저 노동자의 삶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빈센트가 큰 감명을 받게 되죠. 이렇게 정말 뭐 귀족이나 왕족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나도 언젠가 내가 지금 그림을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림을 혹시나 그린다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을 그리는 게 너무 매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빈센트는 평생토록 자신과 비슷한 이런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생토록 동정과 연민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림으로 남기게 되죠. 자, 이게 이제 런던에 있던 시절의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빈센트가 여기서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이 런던의 집에서 이 사랑에 빠진 여인의 이름이 바로 유제니라고 합니다. 유제니. 자, 이 유제니라고 하는 뭐 유진이라고 읽기도 하죠. 이제 영어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스펠링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유진이라고 하는 여자분을 엄청 사랑하게 됐어요. 이 하숙집의 따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많은 예술가들이 전부 다 이렇게 꼭 그 하숙집에 가고 그러면 하숙집엔 꼭 따님이 있고 이런 케이스가 정말 흔한데, 그래서 사랑에 빠졌지만 이 유진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전혀 빈센트한테는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빈센트는 처음으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근데 시련을 보통 겪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견뎌내기도 하지만 빈센트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상실의 아픔을 갖게 됩니다. 자, 이후에 빈센트는 회사를, 이 구필 갤러리를 안 나가게 돼요. 뭐 이제 파리로 옮긴 다음에 구필 갤러리를 또 그냥 안 나가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해고가 되겠죠. 빈센트는 그 뒤부터 이제 백수의 삶을 사는데, 근데 백수로서 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보리나주라고 하는 광산에 가서 광부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광부가 아니라 이제 목사님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이런 광산촌에 가서 목사가 되는 거를 굉장히 반겼어요. 근데 거기서도 일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거죠. 이제 광부들과 이제 마찰도 있었고 해서 그 보리나주라고 하는 광산에서 이제 목사님 생활도 1년 만에 그만두게 됩니다. 자, 이후에 빈센트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리게 되느냐? 자기 동생 테오,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게 돼요. 이 테오는 자기 형과 다르게, 테오도 이제 똑같이, 왜냐면 이제 센트 삼촌이 다 취직을 시켜준 거기 때문에 빈센트에 이어서 테오도 구필 갤러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구필에 들어가서 이 테오는 아주 멀쩡하게 승승장구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게 돼요. 자기 형하고는 다른 행보를 걷게 되죠. 자, 그러면서 자기 형에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유를 하면서, 그러면 그림 재료는 어떻게 구하고 돈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테오가 자기가 대주기로 합니다. 자기가 형을 서포트하기로 한 거예요. 형의 후원자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빈센트가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사실은 그림을 그린다는 게 원래는 어린 시절부터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거를 갑자기 성인이 돼서 내가 성인이 돼가지고 그림을 그려볼까 했을 때 세계적인 화가가 되기는 약간 무리가 있죠.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게, 이제 어린 시절부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뭐 예체능이 전부 다 그렇죠. 체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바이올린, 뭐 첼로, 이제 음악 부분,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해야지. 사실은 뭐 27부터 자기가 갑자기 체육, 뭐 체조에 관심이 있어서 27부터 체조를 했을 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예술이나 체육 부분은 다 어린 시절부터 이제 무의식에 전부 다 축적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빈센트가 대단한 것은 27에 그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27에 시작해가지고 10년을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10년 동안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사랑하는 이런 화가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때 그림을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테오가 보낸 돈을 받고 빈센트가 쓴 편지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편지인데요. 50프랑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에텐에서 왔다. 이 테오가 돈을 보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래는 장남이고 테오는 동생인데, 자기가 이렇게 제대로 된 노릇을 못하고 동생한테 돈을 받아 쓰는 게 원래는 형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뭐 여기 편지에 썼듯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생이 돈을 받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림을 열심히 그려요. 열심히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뭐죠? 그림을 팔기 위해서예요. 그림 팔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지금 그림이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 동생에게 보내요. 왜냐면 동생이 구필에 취직해서 그림을 사고 파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동생, 내 그림을 좀 팔아줘 라고 이제 구필, 동생이 일하는 구필에 보내는데, 당연히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보내지만 팔리지 않는 거죠. 이때 느꼈을 그 빈센트 방고 후에 정말 그 좌절감, 상실감, 이런 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정말 알기 힘든데,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취직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말 오랜 기간 취직이 되지 않는, 뭐 이제 그런 정도의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저의 예측이지만, 자, 여기 그래서 동생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정말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열정, 여기서 말하는 불길은 이제 열정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게 치솟고 있지만 아무도 그 열정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그림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언제까지 이 열정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 누군가 알아줄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본인도 굉장히 많은 의심과 그런 그 아픔, 고통을 가지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편지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빈센트의 삶을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록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많은 예술가들을 보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되는데, 기록의 중요성, 정말 기록이 없다면은 빈센트가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편지가 후세에 전달되지 않았다면은 정말 우리가 과연 빈센트를 알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제 동생과 편지를 주고받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정말 일기 쓰듯이 매일매일 편지를 정말 자주 썼어요. 빈센트 편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그 빈센트의 어떤 기록들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남겨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빈센트는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려요. 제가 빈센트에게 아주 높이 사는 게 뭐냐면 정말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그림만 그린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제가 그 빈센트가 그림을 그린 그림을 남긴 숫자가 유화랑 데생을 포함해서 거의 2000점에 가깝거든요. 근데 2000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10년 동안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와, 2000점?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냥 뭐 단순 그냥 나누기만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이렇게 레귤러하게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겠지만 2000점이 10년이다 라고 했을 때는 1년에 그냥 단순 나누기 하면 1년에 200점이거든요. 그러면 365일에 200점을 그렸다. 와, 이거는 그러면 정말 뭐 패스트푸드 찍듯이, 이제 저희 고모분들이 화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지만 그림을 그리는 게 그렇게 뭐 뚝딱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뭐 이제 사람마다 그림 그리는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뭐 1년에 200점, 정말 그림만 그렸구나, 이제 그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는 점, 저는 정말 이런 면에서, 이 성실성에서 빈센트 반 고를 아주 높이 사는데, 이 편지를 보고 저도 약간 느슨해지거나 약간 뭐 그 슬럼프에 빠지거나 할 때 저도 이 편지를 많이 봐요. 봄에 딸기를 먹는 일, 사람들은 이제 봄 되면 그때 막 소풍 피크닉 가고 막 이제 놀러 다니고 열심히 뭐 자연을 즐기러 막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그리고 뭐 딸기 먹으러 가고 뭐 사과 따러 가고 이런 것도 뭐 인생의 일부죠. 당연히 뭐 이제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빈센트는 그림만 그린 거예요. 이렇게 놀면서 내가 행복한 순간은 1년에 그냥 굉장히 짧은 순간인데, 내가 그걸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미술을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이 초창기에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요거는 그림 제목이 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시면서 약간 추측을 하고 계실 텐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 있죠. 웅성웅성 굉장히 좁은 문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막 웅성웅성 이제 몰려 있는데,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제목인 게 뭐냐면, 이 제목이 복권 판매소라는 제목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인생을 바꿔보고 싶을 때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나에게 이런 행운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복권 판매소를 이렇게 기웃기웃대는 그 장면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또 빈센트가 자기가 이 장면에 공감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빈센트가 아무래도 그림이 팔리지 않았고 동생한테 용돈을 받으면서 쓰는 입장이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런 풍경에 좀 공감을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 그림을 정말 뭐 엄청난 속도로 집중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뭐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정말 갑자기 힘이 빠지고, 이게 뭔가 되어가는 게 있다면 신나가지고 계속 일을 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만큼 피드백이 있으면 정말 뭐 뭔가 보람을 느낄 텐데, 아무런 그 반응이 없잖아요. 나는 그림을 그리지만 하나도 팔리지 않는 이 순간에서 정말 나태해지고, 또 잘 참다가도 성격이 급해지고, 이런 거 계속 반복하고 있다. 기분이 들쑥날쑥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었으면은 뭐 즐겁지 않았을 텐데, 이게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할 가치를 느낀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은 너무 마음이 짠해요. 그냥 처음에 그림이 좀 팔렸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 빈센트가 평생 판 그림이 한 작품밖에 없어요. 이제 유화 작품이 한 작품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데생 같은 경우는 몇 점 팔기도 했겠습니다만, 유화 작품 한 작품. 근데 그것도 빈센트 반 고흐가 사망하던 해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빈센트가 10년을 그림을 그리면서 한 작품도 팔지 못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다가 10년 차에 한 작품을 팔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토록 비극적인 삶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빈센트의 이 비통한 삶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자분이 누구냐? 이제 CN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이 여자분이 빈센트가 처음, 네. 그러니까 빈센트는 항상 보면 짝사랑만 했었거든요. 이 이전에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유젠 외에도 K라고 하는 그런 여자분을 사귄 게 아니라 이제 혼자 좋아하다가 또 그게 실연으로 끝났어요. 자, 그러다가 이 CN이라고 하는 여자분을 만나서 드디어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분의 직업이 뭐였냐면 매춘부였어요. 매춘부고 이미 아이가 있고 다른 남자 아이를 또 임신한 상태였는데 불구하고 빈센트가 이 여자분을 다 받아들이고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자분은 이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는 과정, 출산의 과정도 빈센트가 전부 다 도와주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렇게 빈센트는 행복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일단 빈센트가 이때 같이 그림을 배우고 있었던 그림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모베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빈센트에게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림을 그려서 지금 그림도 안 팔리고 어느 정도 그림이 궤도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자랑 저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여자도 지금 저렇게 매춘부라면 이게 너무 타락한 거다. 넌 지금 태호가 보내주는 용돈으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냐. 넌 진짜 변했다. 나는 너 같은 제자는 정말 내가 절대로 두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베라고 하는 선생님이 빈센트를 떠나게 되죠. 뭐 빈센트를 제자로서 버린 거죠. 여기서 그 빈센트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 모베라고 하는 선생님이 태호한테 또 이거를 다 일러 바친 거예요. 태호야, 너가 그렇게 용돈을 정말 뭐 태호는 이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성실하게. 너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형이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봐라. 그림에만 매진해도 모자를 이 판국에 지금 여자랑 저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태호도 용돈을 끊었고, 지금 부모님은 더 난리가 났어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인데 자기 아들이 정말 얼마나 바랐겠어요. 자기 아들이 정말 멀쩡하게 사회생활하고 결혼도 잘해서 잘 살길 바랬는데 지금 경제적 능력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저렇게 거리의 여자와 함께 살고 있으니 이제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우리 아들이 정말 미쳤구나. 우리 아들이 정말 정신을 잃은 것 같다. 제가 정상이 아니다. 지금 빈센트 제가 정상이 아니고 쟤를 얼른 감옥에 넣어야겠다. 감옥이 아니라 이제 정신병원, 정신병원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가족에게서도 가족이 등을 돌린 거예요, 빈센트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원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바운더리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회 구성원이 가족이고, 그리고 나서 뭐 사회생활 하면서 학교 친구도 사귀고 회사 이제 동료들도 생기고 하는 건데, 어쨌든 나에게 가장 밀접한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 나의 그 사회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가족은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가족이 내 편이 되지 않았을 때, 이때 느끼는 그런 그 상처, 마음의 상처는 평생 치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외로움과 고독의 밀도, 정말 밀도가 그냥 평범한 누군가가 느끼는 외로움과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외로움이겠죠. 자, 이렇게 빈센트도 알아요. 가족들이 다 자기를 싫어하고 나는 가족들에게는 정말 그냥 길거리에 개 같은 존재다. 내가 혹시라도 뭘 물까봐, 그리고 내가 나한테 뭐 더러운 게 묻을까봐 가족들이 다 날 피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이런 표현까지 하게 됩니다. 자, 빈센트는 그 뒤에도 이제 그림을 계속 그려요. 네덜란드에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되죠. 자, 이제 그림 그린 지 한 4년 차 정도 됐는데요. 그림을 계속 태호에게 보내고 있는데 그림을 하나도 팔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4년 차인데 4년이면 그림을 뭐
정말 어느 정도 뭐 약간의 그래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야 되는데 그림을 하나도 못 팔고 있으니 여기서 태호한테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내 그림을 하나도 못 팔았는데 그림을 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도대체 그림 팔 노력이라도 한 거냐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호는 형한테 그림을 받으면 아, 이거는 팔아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빈센트는 또 자기 동생한테, 애꿎은 동생한테 돈 보내주고 서포트해주고 있는 동생한테 막 짜증을 내고 있는 거죠. 자, 이러던 와중에 빈센트는 자기의 대표작을 그리게 됩니다. 그림 그린 지 5년 차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어디 가서 좀 아는 척을 하시면 또 아주 뭔가 빈센트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그런 분인 티를 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그림은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실 텐데 여기 이 딱 봐도 정말 그냥 노동자 계급이고 이제 농부 계급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낮에 이 손 마디마디를 보세요. 이 그림의 손 마디마디를 보면 정말 낮에 흙을 파고 고단하게 일을 했던 모습이 다 나타나죠. 이제 얼굴에 이런 그늘이라든지 이런 정말 다크서클 이런 걸 보면은 하루 종일 정말 힘들게 노동을 했구나. 그리고는 저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감자를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빈센트는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숭고한 장면이에요. 정말 그 노동하는 그 노동자들이 자기의 손으로 일군 그것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자기가 볼 때는 가장 멋지고 가장 고급지다라고 이제 태호한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빈센트 작품 중에 또 정말 대표작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네덜란드의 뮤지엄에 가시면 이렇게 막 감자칩으로도 팔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웃겼는데 감자칩 그래서 제가 사왔는데 사와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북유럽 물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싸다 보니까 아직 먹지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놔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내던 빈센트, 네, 파리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빈센트가 어떻게 파리에 가게 됐느냐? 태호가 파리에 갔어요. 태호가 구필에서 일을 하다가 구필 파리 지점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도 사실 예술이 중심이다 하면은 파리를 들 수 있죠. 물론 뭐 지금 이제 뉴욕이나 런던도 아주 파워가 있는 도시입니다만 사실 이 당시에는 예술이 중심이다 하면은 파리예요. 파리만한 곳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예술이 꽃피는 도시에 태호가 가게 됩니다. 자, 빈센트가 들떴어요. 내 동생이 드디어 예술의 중심 파리에 갔구나. 나도 가야겠다. 그러면서 태호한테 막 이제 신나가지고 파리에 가고 싶다고 편지를 쓰는데 태호가 생각만 해도 자기 형이 오면 자기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형이 성격이 그렇게 막 뭐랄까 성격이 막 같이 지내기 쉬운 성격은 아니에요. 빈센트가 많이 괴팍한 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태호는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빈센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죠. 바로 태호에게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호가 집을 구했던 몽마르트 언덕, 몽마르트 언덕의 르피거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두 형제가 함께 살게 돼요. 자, 이 두 형제가 함께 산 곳은 정말 큰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약간 안타까운 게 둘이 살다 보니까 이게 편지를 안 쓰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으니까. 그 이전에는 계속 따로 살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번에는 같이 사니까 뭐 편지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2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때 과연 이 형제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파란 대문, 이 집에서 두 형제가 같이 살면서 빈센트는 자기의 그림에 엄청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 그림, 자, 이런 그림을 그리던 빈센트는 자, 이것도 프랑스 파리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피에르 탕기, 탕기 할아버지가 일을 하시던 탕기 할아버지 화랑이에요. 자, 여기에 이 빈센트는 드나들면서 인생의 변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빈센트가 같이
생활했던 예술가들이 그 당시에 이제 막 떠오르고 있던 인상파 화가들도 있고 고갱도 있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 탄기 할아버지는 갤러리를 하시면서 본인이 요런 그 예술가들을 아주 많이 도와주신 그런 분이에요. 본인이 원래 조금 그 사회주의자적인 그런 면도 있으시기도 했고, 또 이렇게 외상으로 외상으로 이제 그리는 재료들을 이제 많이 주기도 했고, 또 그림을 팔아주기도 했고, 이랬던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래서 빈센트가 지금 이 그림을, 탄기 할아버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자, 탄기 할아버지 초상화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그림이 예전에 우리나라 2013년에도 예술전당에 왔던 그림이에요. 원래는 지금 그 로댕 뮤지엄에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지금 이렇게, 요거 제가 찍어온 건데, 로댕 뮤지엄에 이렇게 있었던 그림이에요. 자,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탄기 할아버지를 그렸는데 이 뒤 배경을 한번 보세요. 탄기 할아버지의 이 뒤 배경을 보시면 전부 일본 그림인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실 거예요. 탄기 할아버지 모자 위에는 이렇게 후지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벚꽃도 있고, 그 아래에는 게이샤를 그린 우키요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판화가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탄기 할아버지 갤러리에서 그림을 그렸을 텐데, 그렇다면 이게 탄기 할아버지는 본인의 갤러리에 이런 일본 그림을 걸어놓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탄기 할아버지는 자신의 갤러리에 전부 일본 그림을 걸어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그림이 팔리기 때문이죠. 일본 그림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갤러리에 전부. 그러면은 일본 그림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 그 프랑스 사람들은 내가 정말 프랑스에 잘 나가는 인싸다 라고 할 때는 무조건 일본 그림을 한 작품 정도는 소유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림이라는 게 유행이 있죠. 유행이 있고, 원래 그림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제 상류층들이 향유하던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정말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귀족이나 왕족들이 이제 그림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행이 있어요. 자, 이 유행이 당시에는 일본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센트도 이렇게 우키요에, 지금 보시는 그림 빈센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일본 그림을 동경하면서 이런 그림을 남기기도 하죠. 자, 지금 이거는 모네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모네가 그린 그림을 봐도 정말 자기 애인을 이제 까뮤 이제 금발인데도 이렇게 기모노를 입혀서 그림을 그린 것을 볼 수 있고, 이 당시에 인상파 화가들의 별명이 뭐였냐면은 파리의 일본인들이라고, 작은 일본인들, 이런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정말 그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과 일본 그림을 집에 소장하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이 어마어마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에밀 졸라라고 하는 아저씨예요. 아저씨인데 이분 작가죠, 작가. 루공 마카르 총서라고 하는 작품을 쓰셨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에밀 졸라 작품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목로주점이라든지 제르미날이라든지 그런 위대한 작품을 이분이 쓰시게 되는데, 이분은 또 세잔하고 완전히 친구예요. 세잔하고 어릴 때 액상포방스에서 둘이 같이 지내면서 정말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갈라지게 되지만, 자, 그래서 세잔도 사실 인상파에 속하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네. 그래서 지금 이 에밀 졸라 뒤편으로 보시면 그 스모 선수처럼, 이제 사무라이처럼, 이제 스모 선수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이제 보이는 작은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 마네가 그렸어요. 마네가. 그래서 마네가 또 거기 자기 그림을 이렇게 앙증맞게 귀엽게 자기 그림을 그 안에 넣었어요. 올랭피아 그림을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에밀 졸라 초상화가 있었고, 또 티소라고 하는 정말 빈센트 반 고흐와 같은 동시대에 있는 화가였는데요. 이 티소가
그린 그림을 보셔도 지금 굉장히 예쁜 언니들이 2명 있는데 그 언니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동양의 도자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일본풍의 병풍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뮤지엄에서 찍어온 사진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 역시 정말 예쁜 옷을 입은 언니가 딱 있는데 이 언니의 뒤에, 뒤를 보시면 전부 일본풍의 병풍이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 파리에서 잘 나가는 귀족이고 정말 인싸고 이런 사람들은 다 집에 일본 그림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이런 그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를 접하면서 빈센트는 자기 그림이 완벽하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자, 이걸 보시면 빈센트가 조금 전에 보셨던 감자 먹는 사람들 같은 그런 장면은 약간 거무튀튀하잖아요. 약간 어둡고 칙칙했고 거무튀튀했다면은 갑자기 그림이 굉장히 화사해지고 밝아지고 컬러가 폭발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붓칠입니다. 붓칠. 자, 붓칠을 보실 때 붓의 결들을 보시면 정말 이거를 예전 그림과 빈센트 이전의 그림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다른 그런 면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예전 그림들을 제가 일단 보여드리면 자, 이런 것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마치 사진 같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그림이야? 사진이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실 만큼 극사실화죠. 이게 너무나 현실스러운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역시 저런 나무 그림자라든지 눈밭의 그림자 같은 게 정말 사진보다도 선명하게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그 생각이 들 만큼 정밀하게 묘사를 해놨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빈센트는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죠. 조금 전에 보신 풍경화랑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보신 풍경화 같은 경우에 얼마나 이제 붓을 저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저 늘어뜨린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칠을 하려면 정말 세밀한 붓을 가지고 얼마나 그냥 한 땀 한 땀 이렇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도 아마 상상이 가실 거예요. 정말 그냥 한 땀 한 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빈센트가 그린 것을 보면 정말 그냥 마치 대충 그린 것처럼 붓을 휙휙휙 그냥 아주 빠른 붓질로 한 것이죠. 뭐 이제 세밀한 붓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그린 게 아니고 아주 재빠르게 마치 패스트푸드를 찍어내듯이 그렇게 빠른 붓질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렘브란트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렘브란트 아저씨가 이건 제가 이제 폴게티 뮤지엄에서 찍어온 사진인데 이 모자 위에 깃털이 있어요. 지금 이 렘브란트가. 근데 깃털 같은 거를 보셔도 얼마나 저게 세밀한 이런 그 붓으로 한 올 한 올 터치를 했는지 제가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정말 그 한 올 한 올 그 털의 이런 결이라든지 이런 살랑살랑한 느낌까지 포송포송한 느낌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그 한 땀 한 땀 그림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그림 보시면 자, 이 그림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치마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레이스가 있죠. 근데 거의 뭐 사진이죠. 이건 정말 그림이라고 해야 할지 사진이라고 해야 할지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극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올 한 올 색칠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사진이 이런 그 렘브란트,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렘브란트가 그렸던 나이트 워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나이트 워치는 뭐 이제 거의 네덜란드 뭐 얼굴 같은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스테르담의 라이크스 뮤지엄에 가시면 이 그림 보실 수 있는데 정말 이 그림을 보면은 그 자리를 떠나기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여기 들어가서 그냥 한참을 서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네. 이게 그림을 제가 뮤지엄들을 다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큰 뮤지엄들은 뭐 안 가본 곳 없이 뭐 러시아나 이집트까지 전부 다 가봤는데, 제가 뮤지엄을 갈 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로 보는 것과 또 실제로 보는 게 큰 차이가 있는 그런 그림이 있고, 사실은 뭐 직접 그 비행기 값 내고 이렇게 가서 봐도 막 이렇게 큰 감흥은 없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내가 이거 오리지널을 봤다라고 하지만 오리지널이라서 너무 감동적이다 이렇게까지는 못 느끼는 작품들도 있는데, 이 나이트 워치라고 하는 이 작품은 정말 실제로 가서 보시면 정말 전율이 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만큼은 기회가 되신다면 꼭 그 암스테르담에 가서 직접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보면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같은 것도 이런 그 정말 한 올 한 올 얼만큼 정성 들여서 이렇게 붓칠을 했는지 알 수 있죠. 정말 이 트위드를 입고 있는데, 트위드와 뭐 그런 금박 세공까지 정말 위대한 화가는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빈센트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자, 렘브란트와 한 번 더 비교를 해볼게요. 정말 이게 같은 초상화잖아요. 근데 너무 차이가 있죠. 빈센트는 마치 그냥 뭐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뭐 만화를 그리듯이 이건 정말 그림을 그린 거냐 뭐 한 거냐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 렘브란트 아저씨 지금 이게 코수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머리털 같은 거 이게 조명이 받는 그 조명이 들어오고 있는 그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빛을 해석하는데 가장 천재적이었던 화가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또 이런 렘브란트 들 수 있는데, 보면은 너무 정말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 빈센트가 당시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할 때는 당시 대중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원래 당시 대중들이 볼 때는 이렇게 렘브란트처럼 이렇게 그려야지 잘 그린 그림이거든요. 사람이 똑같아야 돼, 사진처럼.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카메라가 보급이 된 거예요. 카메라가 보급이 되면서 화가가 아무리 똑같이 그림을 그려도 카메라만 못한 거예요. 카메라가 그 담아내는 실제랑 비교한다면 인간이 화가로서 제 아무리 그 재능을 뽐내도 실제에는 다가가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이렇게 로봇가 이제 오면은 인간의 일을 다 대신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인간들이 막 이런 그 고민을 하듯이 당시 화가들도 이렇게 기계가 나와서 이제 뭐 산업혁명이 그때 막 정말 막 폭발하던 시기죠. 정말 이렇게 기계가 나와가지고 인간을 대체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 화가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어마어마한 그 고민을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때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의 또 깨알 포인트가 이제 빈센트 반 고흐 뒤편에 보시면 일본 그림이 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참 깨알 포인트죠. 자, 빈센트 반 고흐는 아를로 내려갑니다. 자, 아를, 남프랑스의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저는 전 세계에서 참 남프랑스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프로방스랑 그 남프랑스의 그 꽃다주이,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곳인 것 같은데, 이 프로방스에 간 빈센트 반 고흐, 지금 보시듯이 밀레를 완벽하게 오마주한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저 햇빛 노란색, 저 정말 그 찬란한 햇빛이 시선을 사로잡는데, 자, 이 노란색, 빈센트의 노란색은 다른 화가의 노란색과는 약간 결이 달라요. 굉장히 형광스러우면서도 이게 노랑을 이렇게 빈센트처럼 노랗게 표현한 화가가 없어요. 네. 그래서 빈센트의 노랑은 다른 노랑과는 정말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빈센트의 키워드 컬러, 가장 중요한 컬러는 노란색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해바라기 보시면
정말 뭐 빈센트 반 고의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해바라기. 지금 뭐 이게 다 노란색으로 다 뒤덮인 그런 해바라기인데 이 그림이 이제 영국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림도 정말 실제로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자, 이 그림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사인을 보시면 이제 화병 중간쯤에 이렇게 선을 두르고 빈센트라고 하는 사인을 해 놓았습니다. 자, 빈센트는 이름이 빈센트 반 고흐예요. 그러면 보통 화가들은 자기의 성을 사인을 합니다. 뭐 피카소도 그렇고 뭐 렘브란트도 그렇고 자기 first name을 쓰지 않아요. 자기 last name으로 자기 성으로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빈센트는 굉장히 독특하게 자기 first name으로 사인을 하는 화가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first name을 썼느냐? 반 고흐라고 원래는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 고흐라고 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이거를 발음하기가 굉장히 난감했다는 거예요. G-O-G-H입니다. 고흐라고 하는 게. 근데 이거를 프랑스 사람들이 발음할 때 고흐 뭐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발음이. 그래서 빈센트는 지금 내가 그림을 팔아야 되는데 그림을 팔려면 화가는 유명해야 되고 화랑에 와서 반 고흐 작품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이 이렇게 발음하기 힘들어서야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내 그림 빨리 팔아야 되는데. 아니 그림을 이제 화가 이름을 얘기했을 때 그 화랑이 갤러리에서 그 화가요 하고 그림 바로 내와야 되잖아요. 근데 고흐 발음이 어려워서 자기가 유명하지도 않은데 고흐 그림 주세요 하면은 그 갤러리스트들도 못 알아먹고 그러면 어떻게 팔겠느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내 first name. 이게 뭐 프랑스어로는 뱅상이라고 하지만 뱅상이라고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됩니다. 사인에 얽힌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고요. 자, 이 해바라기는 토탈 뭐 굉장히 여러 점이 있어요. 여러 점이 있는데 빈센트의 대표작이라고도 하지만 제일 가깝게 보실 수 있는 곳은 뭐 이게 런던에도 있고 뭐 미넨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일본에도 있습니다. 도쿄에 가셔도 이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를 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자, 아르레 왜 갔느냐? 이거는 뭐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본을 동경하다 보니 일본에 가고 싶었지만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이제 그 대안으로 아르레 갔다고 하는 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요. 자, 이때 빈센트는 이 아르레에 있는 이 카페를 화폭에 담게 됩니다. 정말 그 쨍한 노란색이 아주 인상에 남는 그런 곳이죠. 아르레 가면은 이 카페를 지금도 이제 재현을 해놔서 지금 보시다시피 요런 노란색을 보실 수 있어요. 노란색 벽으로 되어 있고 차양도 노란색으로 해놓은 아르레 카페가 있고 이 카페의 그 이름 역시 Le Café de la Nuit라고 해가지고 이제 밤의 카페라고 하는 그림 제목을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 네, 정말 그 마케팅이 좋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가서 뭐 밥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는 그 아르레에 있는 론강이에요. 이 장소도 아르레 가시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그 별이 빛나는 그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밤하늘이잖아요. 밤하늘을 보통은 옛날에 그냥 시커먼색으로 칠하고 별은 그냥 흰색으로 땡땡땡 칠했었는데 빈센트가 표현한 밤하늘은 정말 저 중간을 보시면 거의 에메랄드 빛이에요. 밤하늘이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고 있고 별은 또 이렇게 레몬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어떻게 미술 교육을 정규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런 천재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 계속 볼 때마다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을 가서 보실 때 이제 뮤지엄에 가서 그림을 직접 보실 때는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의 뮤지엄에 가셨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림을 전부 다 대여를 해오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대여를 해올 때
이제 비싼 보험료를 내고 또 쉽지 않게 들여오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림에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구조가 많죠. 이제 그림 앞에 펜슬을 다 쳐놓고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에 가면 그런 게 비교적 자유로워요. 뭐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객이 아주 가깝게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대형 뮤지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뮤지엄에 가셨을 때 어떻게 감상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그림 웬만한 크기, 뭐 이제 벽 하나를 다 사로잡는, 뭐 아까 보신 렘브란트 나이트워치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이제 뒤에 조금 뒤에서 보셔야 되지만, 뭐 보통의 그냥 크기, 보통의 캔버스 크기의 화가 작품이다 라고 할 때는 굉장히 가까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마띠에르, 그 결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도 다 느끼시면 좋고, 일단 팔을 뻗었을 때 그 그림에 손이 닿을 정도, 그러니까 내 팔 길이 정도 앞에서 보시면 가장 좋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림을 감상하실 때 어떤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이거는 이렇게 감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화가가 이렇게 그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정답일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면서 그렇게 감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소설을 쓸 때 이런 것들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런 작품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작품을 그려서 작품을 써서 내놓는 순간 다양한 개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해석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품을 쓰고 또 작품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미술관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막 이제 자유롭게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정말 어떤 그 경계를 벗어난 그런 해석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그림 앞에서 한 5분 정도는 보셔야 돼요. 이제 꼼꼼하게 5분 정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 의견도 들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제가 이 그림을 봤다.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한 5분 정도 생각을 해본다 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은 벽이 빨간색이구나. 왜 벽을 저렇게 새빨갛게 했을까? 지금 시계를 보니까 12시가 넘은 시간인 것 같네. 그러면 굉장히 밤 늦은 시간이겠고, 이렇게 사람들이 술을 먹고 저렇게 엎어져 있네. 뭐 저 같으면 또 그냥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굉장히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 번 여쭤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저는 그때마다 정말 사람들은 자기의 렌즈를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신선하고 재미있었거든요. 또 화가들도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큰 보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본인만의 해석을 하시면 원래 관람객으로서의 그 의무랄까? 관람객으로서의 역할은 다 끝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화가의 인생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거기에 플러스 지금 빈센트 반 고흐가 대중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빈센트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편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남긴 게 이 그림에 마치 그림을 해석할 때 볼 수 있는 설명서 같이 된 겁니다. 그림의 가이드북 같이 된 거죠. 이제 그림이라는 게 많이 어렵고 해석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항상 미술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런 걸 제가 아는데 대부분의 화가들이 내가 이 그림을 왜 그렸다라고 이렇게 막 콕 집어서 막 얘기하진 않아요. 굉장히 이제 철학적으로 잘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고 정말 뭐 이 그림에 대해서 세세하게 막 설명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빈센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용돈을 전부 동생 테오한테
받아 썼잖아요. 근데 자기가 돈을 받아서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에다가 자기가 이거를 너 돈을 내가 낭비하고 있지 않다. 내가 정말 너의 돈을 알차게 보람있게 잘 쓰고 있다. 라는 것을 태호한테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화가는. 그러다 보니까 편지에다가 계속 남기는 거예요. 내가 이 물감을 왜 사서 썼고,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할 때는 저 물감 비싼데 저 색깔은 굳이 왜 샀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감 왜 샀고 여기 이 색깔이 왜 필요했고 이런 어떤 그림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태호한테 편지를 써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을 견디면서 시간을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빈센트 반 고의 자산이 되었던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본 그림에 대해서 빈센트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카페, 뭐 술집이죠. 카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고 미쳐버릴 수도 있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빈센트가 볼 때는 카페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광기, 사람이 지닌 광기들을 내가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아주 강렬한 그 광기를 표현하는 빨간색을 벽에 쓰고, 근데 빨간색과 보색이 되는 것은 역시 또 초록색이기 때문에 초록색을 그 당구대에다가 이렇게 그린 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그런 흔들리는 정말 그 음울한 어떤 사람들의 우울한 그런 것들, 지옥 같은 분위기를 이렇게 흔들리는 전등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빈센트 반 고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이런 그 빈센트 반 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게 자기가 그린 그림에 대한 설명을 다 남긴 화가인데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드물고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고 그림을 보는 것은 제가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화가가 직접 남긴 정답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정답을 보고 이제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정답은 이거구나 요 정도의 느낌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먼저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진짜 알고 싶다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도 되겠죠. 자, 빈센트는 이 해바라기를 왜 그렸을까요? 자, 해바라기를 그린 이유가 있는데요. 자, 빈센트가 이 노란 집에서 살 때 빈센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꿈이 어떤 꿈이 있냐면 화가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화가 공동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빈센트는 화가 여러 명이서 그 그림 공동체, 그러니까 동아리 같은 거를 만들어서 화가를 한 대여섯 명 같이 그리는 거예요. 자기 포함해가지고. 그리고는 그게 공동으로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그림이 하나만 팔려도 다 같이 나누는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빈센트가 파리에서 알고 지낼 때 그때 또 코뮤니즘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또 탄기 할아버지가 또 사회주의자였고 그런 영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생각을 했는데 화가 공동체를 만들려면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근데 자기는 자기가 생각해도 리더 자질이 아니고, 그러면 과연 리더를 누가 맡아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빈센트가 생각한 가장 좋은 후보는 폴 고갱입니다. 고갱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타이티에서 그림을 그린 그런 분인데, 자, 고갱이 파리에서 그 탄기 할아버지 시절에 빈센트와 같이 친분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르레 내려간 빈센트가 고갱을 계속 불러요. 내가 이렇게 화가 공동체 만들고 싶은데 와서 리더 역할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고갱이 안 갑니다. 왜냐면 빈센트는 친구하기에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그 테오의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테오가 결혼하게 되는 테오 와이프의 오빠예요. 근데 테오랑 베프예요. 근데 이 오빠, 이 테오의 친구가 볼 때도 빈센트는 너무 사회적으로 너무 그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테오가 안 됐다. 테오가 자기 형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는지 모를 거다. 이런 글을 남긴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센트가 같이 사회생활하기에는 절대로 좋은 그 파트너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갱이
당연히 아르레 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빈센트가 막 이제 동생 테오가 그림을 팔아주는 입장이잖아요. 고갱 그림도 좀 팔아주라고 막 해서 또 테오가 고갱 그림도 팔아주고 이렇게 해서 고갱이 아르레 가게 돼요. 거의 뭐 억지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가지고 같이 둘이 살게 돼요. 이 두 남자가. 뭐 처음에는 고갱이 그림에 대한 그림 실력에 대한 확신도 자기가 있었고 또 생활력도 고갱이 훨씬 낫고 처음에는 둘이 같이 살면서 이렇게 음식도 같이 해먹고 그래서 뭐 개를 그리기도 하고 이런 정어리를 그리기도 하고 둘이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때 사이좋게 지낼 때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붉은 포도밭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빈센트가 살면서 그림을 딱 한 점 팔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뭐 해바라기라든지 뭐 별이 빛나는 밤, 뭐 밤의 카페 테라스 이런 대표작이 아니고 이 그림을 팔게 돼요. 유일하게 팔았던 그림인데 이 그림을 누구에게 팔았느냐? 의젠보흐라고 하는 이 남자에게 팔게 됩니다. 자, 이 남자는 빈센트의 친구예요. 친구인데 이 사람은 엄친아예요. 엄친아여가지고 자기 그 보흐라는 성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유럽에 가시면 빌레로엔보흐라고 하는 그 도자기 브랜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백화점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이 빌레로엔보흐 창업자의 자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편이었죠. 그래서 이 의젠보흐의 누나 안나보흐가 또 그림을 그린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의젠이 자기 누나에게 얘기해서 빈센트의 그림을 사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붉은 포도밭이라고 하는 그림이 되겠죠. 자, 아르레에서 빈센트는 고갱과 살면서 이 마담 지누, 이 부부가 함께 하던 그 노란 집에서 이제 월세도 막 싸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근데 빈센트가 이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고를 치게 되죠. 신문에도 나왔어요. 당시에 신문에도 나오고 지금 빈센트를 치료했던 그 의사가 남긴 기록도 보고 계시는데 이 펠릭스 레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남긴 기록인데요. 귀를 잘랐죠. 네, 빈센트는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귀를 거의 다 귀를 그냥 내리 그었어요. 그래서 귓불만 요만큼 남기고 귀를 다 자르게 되는데 이 사건 정말 뭐 고흐에게도 충격적이고 고갱에게도 충격적이고 테오에게도 충격적이었던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귀를 잘랐어요. 자르고 나서 이 귀를 또 이제 종이에 싸가지고 동네에 알던 여자, 거리의 여자에게 또 이 귀를 주기도 했죠.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정말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는데 처음에는 고갱이 귀를 자른 그 범인으로 의심이 됐었지만 고갱은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풀려났어요. 근데 풀려나자마자 고갱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바로 고흐를 떠났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함께 살던 룸메이트가 귀를 잘랐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병원에 데려다주고 간호를 해줘야지 원래는 이게 스토리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고갱은 이때다. 내가 고흐를 떠날 순간은 이 순간이다 하고 바로 내뺀 거예요. 그때 그때 고흐가 빈센트가 받았던 상처, 같이 살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다치고 아픈데 나를 간호해 주기보다는 저렇게 나를 떠나는구나. 거기다가 동네 주민들, 아르레 살고 있던 동네 주민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우리 동네에 저런 정신병자가 살고 있었다니. 자기 귀를 자르는 사람이 있어? 안 되겠다. 저런 일이 밝혀지면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지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그 아르레 주민들이 자기들이 다 그 동의서를 사인을 받았어요. 탄원서에 사인을 했어요. 어떤 탄원서냐면 빈센트는 이 동네를 떠나야 된다. 빈센트는 이 동네 악이다. 라고 하는 사인을 동네 아르 주민들이 다 쓰게 됩니다. 자, 이때 빈센트가 받았던 상처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정말 1년 넘게 애착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던 동네고 자기 이웃으로 매일매일 인사하고 보던 사람들이 자기가 귀를 잘랐을 때 자기에게 따뜻한 말이나 아니면 간호 이런 것들은 해주지 않고 자기를 쫓아낼 궁리를 했다는 거에
빈센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빈센트는 자기 발로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 병원을 지금 아르에 가셔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지금은 병원이 아니에요. 지금 병원이 아닌데 당시 그 빈센트가 그렸던 그림 모습 그대로 재현을 아름답게 정원에 재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빈센트가 친하게 지내던 이제 룰랭 부부가 되겠습니다. 자, 빈센트의 그림을 정말 이제 빈센트의 말년을 이야기하기 전에 빈센트의 그림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가. 이제 네덜란드 시절과 그 아래 프랑스 시절을 비교해 본다면 정말 확연하게 딱 그 구분이 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이에 파리가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파리를 거쳐서 남프랑스에 오면서 빈센트의 그림은 완벽하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빈센트의 내면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 그림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도 이제 LA의 폴 게티 뮤지엄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이 그림은 대여를 오지 않습니다. 이제 미술관들은 보통 대여하는 것을 즐기죠. 대여를 해야만 하죠. 왜냐하면 제 아무리 루브르라고 하더라도 상설전만 계속 하다 보면 루브르를 몇 번 가면 더 이상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작품들을 계속 유치를 해야 되고 상설전 외에 특별전을 하면서 기존에 왔던 고객들도 관람객들도 계속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그림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술관들끼리는 활발한데, 지금 LA에 있는 이 그림, 이건 LA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여기 붙박이에요. 여기서 옮길 수 없어요. 평생 여기에 있어요. 모나리자랑 비슷한 운명이죠. 그 그림 미술관을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운명인 게, 지금 빈센트가 그린 그림들이 이제 네덜란드 외에 다른 뮤지엄에서 보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최근에 빈센트 전시회라고 하는 거 다 100% 디지털 전시였습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원화가 외국에 오는 경우는 빈센트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아주 어려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빈센트 그림은 캔버스와 물감 사이가 다 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림 보관에도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림 물감 자체도 그렇게 고급 물감 쓰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캔버스에서 물감이 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캔버스에 물감 떠 있으면 이 그림이 이동을 하고 외국에 갔다 오고 비행기 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림이. 당연히 다 물감이 떨어져서 바스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들 중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지 못하는 그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제 그림을 보실 때 제가 아까 한 5분 정도 그림 앞에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만의 해석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빈센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디에서 그렸을까요? 빈센트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센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디에 이제를 놓고 이 그림을 그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화가의 시점은 여기에 있구나. 화가가 이쪽 측면에서 이렇게 그렸겠구나. 저쪽 측면에서 이렇게 그렸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를 땅바닥에 놓고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화단이 바로 화가의 눈 시선과 바로 정면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땅바닥에 걸터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철퍼덕 앉아가지고 자기 무릎 위에 이렇게 캔버스를 놓고 그렸거나, 어쨌든 이제를 흙 위에 놓고 그린 그림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지금 아이리스가 전부 파란색 일색인데 그 중에 하얀 아이리스가 하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평생 빈센트는 아웃사이더로 살았잖아요. 한 번도 사람들에게 어떤 살가움, 따뜻함, 사람들에게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자기의 그런 처지를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닐까, 이제 저만의 그런 해석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림을 보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그 테두리를 이렇게 칠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이 그림은 그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이런 해석도 하실 수 있겠죠. 자, 빈센트의 동생 테오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요한나 몽어라고 하는 여자분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테오의 와이프분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어떻게 그 테오의 그 형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든요. 빈센트가 귀를 잘랐을 때 테오도 당시에 아르레 뭐 정말 짧은 일정이지만 왔었고, 그때가 크리스마스 전전날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요한나와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자기 형 때문에 또 아르레 그 10시간 기차를 타고 그렇게 왔던 테오이기 때문에 요한나로서는 그 형의 입장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지어야 되죠. 아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 빈센트, 이 테오는 자기 아들 이름을 자기 형 이름을 따라서 빈센트라고 짓게 돼요. 근데 이걸 알고 빈센트는 너무 그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사실 형 구실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자기가 계속 용돈 받았었지, 거기다가 그림을 팔려고 했지만 그림은 안 팔렸지, 테오한테 아직도 갚을 게 많은데 하나도 못 갚았지, 자기가 뭐 귀도 잘랐지, 뭐 정신병원도 입원했지, 자기가 뭐 그리 떳떳한 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 조카 아들을 낳았는데 내 이름을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빈센트가 정말 큰 감동, 죄책감, 자책, 뭐 온갖 그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조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빈센트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을 이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이 아몬드꽃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조카에게 그려주게 됩니다. 이 그림의 꽃말, 이 꽃의 꽃말이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이 그림을 자기 조카 빈센트에게 그려주게 됩니다. 자, 빈센트가 드디어 전시회를 열게 돼요. 물론 이제 공동 전시회였는데, 전시회를 열면서 테오가 자기가 아는 인맥 오리에라고 하는 분에게 부탁해서 평론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둡고 정말 무명 시절을 10년을 겪다가 이제서야 처음으로 전시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평론도 실리게 됐다라고 할 때는 원래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원래 이제 내가 좀 세상의 빛을 보려나 이러면서 좋아야 되는데, 빈센트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평생 이렇게 정말 고통 속에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고 할 때 그게 오히려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빈센트는 정말 이제 공황장애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오는 형을 오베르시르 우아즈에 보내게 돼요. 오베르시르 우아즈라고 하는 곳에,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빈센트가 오게 됐어요. 와서 이런 그 오베르의 교회라고 하는 작품, 오르세에 있는 작품을 그리기도 하고, 이런 오베르 시청 그리기도 하는데, 빈센트가 살았던 곳은 이렇게 라부라고 하는 아저씨가 운영하던 라부 여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2층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1층은 지금 그대로 옛날 모습을 좀 재현을 해놓긴 했어요. 옛날에 레스토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따님이었던 아델린 라부를 이렇게 그리기도 했죠. 이분은 그래도 1960년대까지 사셨던 그런 분이에요. 자, 근데 오베르에 왜 왔느냐? 오베르에 온 이유는 바로 이 가셰 때문에 온 거예요. 가셰가 여기 있어가지고, 가셰가 여기 살았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 가셰는 당시에 그 인상파 화가들과 아주 친분이 있었던 의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화가들을 치료를 하기도 했던 그런 의사예요. 일단은 그 탄기 할아버지랑 친분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화가들과 친분이 있고 화가들을 또 치료하던, 그래서 세잔도 이 오베르에 요 가셰를 만나기 위해서 왔었고, 그래서 세잔이 남겼던 그림도 있어요. 오베르에서 그렸던 그림도. 자, 이렇게 이 가셰라고 하는 의사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됐죠. 왔는데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가셰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태호한테 너무 이제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다라는 그런 편지를 쓰기도 했는데, 뭐 빈센트가 늘 그렇듯이 관계가 또 원만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셰도 빈센트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빈센트는 평생 동안 사람들이 자기를 항상 떠나는 걸 겪은 사람이에요. 뭐 첫사랑부터 시작해서 뭐 유진, 키, 그 다음에 시엔, 뭐 모베, 그 뒤에 고갱,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어요. 이제 테오 말고는 전부 다 상실만을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셰마저 자기를 떠났을 때 빈센트는 더 이상 인내심이 이제 바닥에 달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실 빈센트가 자살할 때 어떤 트리거가 된 것을 또 이런 가셰라는 의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긴 하는데,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림이 또 빈센트 그림 중에 가장 또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환율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10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되는데, 이게 사실 지금 이 2000년대, 2020년대에 1000억이라고 해도 이게 큰 돈인데, 이게 1980년대에 낙찰이 된 가격이에요. 근데 1980년대에 1000억이라고 한다면, 와, 지금의 물가로 따지면 거의 뭐 정말 뭐 몇 배가 뭡니까? 정말 뭐 80년대 여러분들 물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1000억에 낙찰, 1000억 가까이 낙찰이 됐던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오르세에도 한 작품이 더 있는데 약간 다르죠. 이제 책이 없는 그런 그림이고 빈센트 사인이 없어서 이게 진품일까 가품일까 그런 논란이 계속 있는 그림입니다. 자, 빈센트는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알려진,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이라고 알려지기도 한 요런 까마귀 나는 밀밭을 그리게 됩니다. 이 밀밭에서 그렸죠. 밀밭, 지금 이 정말 황량한 이 밀밭을 배경으로 빈센트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스스로 총을 쏘죠. 옛날에는 총을 쏠 때 이제 만약에 정말 자살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할 때는 총을 보통 관자놀이에 쏩니다. 여기에 쏘는데 빈센트는 그렇지 않고 가슴에 총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과연 자살일까라는 의문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빈센트는 총을 가슴에 쏘고 피를 흘리면서 라브 여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가셰가 달려왔고 가셰가 테오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그래서 테오가 급히 오베르 실 우아즈로 오게 되죠. 테오의 품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이제 테오로서도 정말 고생만 하던 형이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 거에 대해서 테오도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오베르시르 우아즈에 있는 묘지예요. 공동묘지인데 공동묘지 한켠에 이 위대한 화가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지금 두 군데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빈센트 반 고흐라는 무덤이 하나 있고, 그리고 테오도르 반 고흐라고 하는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연도를 자세히 보시면 빈센트 반 고흐가 1890년에 사망을 했어요. 90년 7월에 사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테오도르 반 고흐가 1891년 1월에 사망을 해요. 두 형제가 사망이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과연 이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형은 자살했다. 그런데 동생이 왜 갑자기 6개월 만에 사망을 하느냐? 테오는 건강하게 회사를 정말 착실하게 다니던 건강한 3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이때 아들이 이제 돌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들이 돌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테오는 정말 엄청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1월에 사망을 하게 됐어요. 정말
너무 뭐랄까 마음이 아프면서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집안 자체가 빈센트 반 고흐의 집안 분들이 전부 다 유전자가, 사실은 빈센트가 6남매거든요. 근데 6남매 중에 형제들이 다들 뭐 정신병원에 가고 자살을 하고, 그런 뭐 정신병원도 뭐 두세 명, 그리고 자살도 이렇게 2명, 이 여동생까지 2명이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참 그 집안의 불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위대한 화가의 무덤이 이 작은 도시, 정말 굉장히 작아요. 이 도시는 오브리시르와즈는 한 바퀴 돌아도 뭐 1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작은 데인데, 여기 와서 사망을 하면서 정말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화가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렇게 예술과 문화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런 거를 느끼기도 했는데, 빈센트가 또 네덜란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파리에 와서 그림의 혁신을 가져오고, 또 그림이 바뀌면서 이렇게 또 여기에 묻히면서, 네, 네덜란드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형제가 여기서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아니 지금 전혀 무명이었던, 정말 전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정말 친구의 눈 안나보흐가 그림 한 점을 팔아준 것 외에는 그림을 하나 팔지 못했던 완벽한 무명에 가까운 화가가 사망을 했고, 그 화가를 알고 있던 동생도 사망을 했어요. 6개월 만에. 어떤 뭐 텀도 없이. 그리고 이 빈센트가 그렸던 그림은 전부 다 테오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왜냐면 다른 형제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상속받기를. 뭐 어차피 팔리지도 않는 그림은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거부를 해서 테오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상속받은 테오마저 6개월 만에 사망을 했으면 사실 이 그림은 역사에 묻혀야 정상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림을 알고 이 스토리를 알게 되었느냐. 그게 사실은 제일 놀라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빈센트 같은 화가는 정말 위대하지만 그런 화가가 빈센트 한 명이었겠느냐, 역사 속에서 볼 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화가가 사망하고 화가를 알던 유일한 혈육까지 사망을 했을 때는 알려질 기회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놀랍게도 테오의 와이프에게 있습니다. 자, 테오 와이프 요한나 몽어는 결혼을 했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아주버님은 귀도 자르고 그런 거는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그 결혼해서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1월에 낳았는데 7월에 자기 아주버님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더니 애가 돌이 될 때 자기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세상이 깜깜했겠어요. 자기가 결혼해서 지금 2년 차예요. 결혼한 지 2년 차인데 아들 낳자마자 지금 자기 집안의 남자들이 다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과연 뭘 해야 되나. 근데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강인하고 현명한 분입니다. 영어 교사를 하시던 분인데 이 형제들이 남긴 편지를 봤어요. 이 편지를 보니까, 뭐 편지를 처음 봤을 땐 정말 눈물 콧물 막 다 뺐겠죠. 그러고는 이 빈센트라고 하는 화가가 정말 뭐 정신 이상자의 정말 그림을 하나도 못 팔던 그런 실패자, 낙오자가 아니라 어쩌면 그림의 혁신을 가져온 천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남긴 편지를 번역을 하게 돼요. 네덜란드어로 된 걸 영어로 번역해요. 이 책이 출판이 되면서 빈센트의 그림은 스토리텔링을 입게 됩니다. 그 그림을 볼 때 그냥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 그림에 이런 사연이 있고, 이런 화가가 이런 일을 겪었고, 이런 고통 속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림을 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세월을 거치면서 빈센트 반 고흐 붐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은 지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반 고흐 뮤지엄에 가시면 가장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 촬영은 이제 전시실 촬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촬영이 가능한 곳만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굿즈들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이런 뭐 생수까지 팔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게 와 이거 진짜 자본주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뮤지엄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테오의 아들입니다. 테오의 아들 빈센트 반 고흐의 조카 빈센트가 되겠습니다. 자, 테오와 요한 나봉어의 아들 이분은 자기가 사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삼촌 그 위대한 삼촌의 그림을 자기가 다 물려받았어. 근데 한 살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전부 관리를 했었지만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 재혼 끝에 나중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그림을 물려받은 이 할아버지는 나중에 자기가 이제 이 그림을 관리하는 거에 한계를 느꼈고 그러면서 네덜란드의 그림을 전부 기증해서 반 고흐 뮤지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빈센트가 이 조카 빈센트가 태어났을 때 그려뒀던 이 그림이 정말 가장 감동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그림의 꽃말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림을 선물 받은 이 조카가 나중에 자기가 자기 삼촌의 그림을 위해서 뮤지엄을 지어주면서 자기 삼촌과 그 그림들에 또 영원한 생명을 준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가 내어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사랑밖에는 내어줄 것이 없을 때 그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그린 이 그림을 선물 받은 조카가 또 삼촌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되돌려 주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강의 1시간 40분 동안 여러분들 빈센트 반 고흐와 함께 유럽으로 여행 떠나 보았습니다. 오늘의 랜선 여행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2회차 강의는 해밍웨이와 함께 또 떠나는 여행을 준비했으니까요. 두 번째 강의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